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안 맞으면 일찍 갈라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맞춰 살아가지 않고 이혼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둑놈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뿐만 아니라 친정대상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며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힘든 시간을 견뎠구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셔서 저는 언제나 통통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마른 애들이 너무 부러워서 굶어서 살을 빼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빼때 마른 몸은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을 끝내고 나니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아빠와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춘기에 들어가면 여자애들은 아빠를 멀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에도 아빠와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옛날 물건들이 정말 많은 편이었고 다른 친구 집에는 이런 골동품이 있어봤자 한두 개 정도만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그 물건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고 저희 엄마는 또 그 얘기냐며 싫어하셨지만 저는 매번 듣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였던 물건인지 다 아는 아빠가 대단해 보였고 세상에 우리 아빠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런 골동품들이 한쪽 방면에 다 쌓일 때쯤 엄마는 이런 아빠가 불만이셨는지 늘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런 거 사러 갈 시간에 나랑 여행이나 한번 가봐. 나랑은 마트 한번 가는 것도 시간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사가지고 들어온 거야. 내가 못 살아. 그건 또 언제 사가지고 온 거야. 그건 얼만데? 이거 비싼 것도 아니야. 누가 걷어준 거야. 가치도 모르고 뒹구는 골동품들이 불쌍하잖아. 내가 걷어야지. 그리고 여행 가면 돈이라 쓰지. 뭐 남는 것도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남는 거야. 아니 남는 게 왜 없어. 그게 다 추억이고 그런 건데 당신 때문에 남 평생 집안이랑 식당에 들어박혀 있는 거 안 보여? 당신 방에 쌓여있는 골동품들보다 내가 더 불쌍해. 엄마는 툴툴거리시는 날이 많으셨고 그때마다 아빠는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으신 듯 나중에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쓱 방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빠의 취미생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골동품이라는 게 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빠는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집값이 만만치 않지만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집값이 저렴하진 않았거든요. 20평대 아파트를 구하려고 해도 대출은 기본이었죠. 근데 아빠는 딸 결혼하는데 집장만 할 때 돈 하나 못 보태주겠냐며 돈을 만들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예비 신랑이었던 남친에게 얘기해 줬을 때만 해도 금 같은 것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돈이 되겠어 하며 그냥 대출 받아서 집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렴하게 나온 물건 놓치면 어떡하냐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아껴왔던 골동품을 팔아서 제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실 거란 생각에는 확신이 없었기에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골동품을 하나씩 팔기 시작하셨고 제 기억의 절반 정도를 팔았을 때 저를 부르시고는 1억에 들어있는 통장에 건네주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그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예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도 골동품 하나 판 적이 없었는데
딸이 뭔지,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처분한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저에게 네 결혼 덕분에 엄마 골칫거리도 해결된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는 결혼할 때 1억을 지원받았고 그 돈으로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다면 아빠가 보태주는 1억이 큰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모은 돈이 있기도 했고 저희도 1억 정도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돈을 보태주신 덕분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니 이자로 빠져나갈 돈이 굳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신이 나서 저에게 아빠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1억이나 보태주신다고? 아래 골동품 몇 개 판다고 1억을 마련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했던 골동품이랑은 다른 건가? 모르겠어. 워낙 종류가 많아서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 근데 많이 파져서 그런 것 같긴 해. 원래는 방 한 칸이 골동품으로만 차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 반 정도가 줄어있더라고. 골동품이 그렇게 돈이 돼?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여쭤봐야겠어. 장인어른이 보는 눈이 있으신가 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요즘 말하는 재테크잖아. 근데 반 정도만 줄었으면 다른 골동품도 팔면 최소 1억은 벌겠네. 그건 모르는 거지. 보니까 아빠가 특히 아끼는 것들은 안 파시긴 하셨더라고.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가나 보다. 예전에 오래된 물건들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봐주는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 아버님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나가셨나? 거기에 가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거든. 나 결혼하니까 파신 거지 원래는 파실 생각도 없으셨어. 그리고 예전에 아빠 그 프로그램도 한번 나가셨을걸?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보는 눈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 사모으신 걸로 알아. 남편은 저희 아빠가 골동품을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돈을 주셨다는 사실에 놀라며 대단하다고 몇 분을 말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골동품을 팔기 시작하니 저희 엄마는 이참에 다른 것들도 싹 다 팔아버리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고 하셨지만 저희 아빠는 때가 아니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하시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죠. 근데 저희 아빠는 기다리지 못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저는 병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음식점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러신지 생각보다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저희 아빠 상태를 보니 초기냉질났기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됐어요. 그날 바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죠. 저희 아빠는 이때도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랑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 옆에서 간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엄마 몸도 상할 것 같아 제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를 두 분 다 비울 수가 없었기에 결국 간병인을 부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부터는 제가 병원에 자주 들려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엄마 가게로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우리 친정 가게를 제가 돕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저에게 말해준 거라 생각했기에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회사를 정리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친정아버지를 보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컨디션이 좋아지셨는지 엄마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근거리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서
병원에도 얼마 정도 나갔다 올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반나절 정도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곧바로 셀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는데 그날 저녁 친정아버지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친정아버지가 심겹게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원처럼 엄마와 여행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엄마 가게에 너무 오래 있게 하지 말고 좋은 곳도 데려가서 경험시켜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빠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고 같이 다녀오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진으로라도 먼저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 말에 들은 저희 남편이 여행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친정아버지는 한 고비를 넘기셨고 또 괜찮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병원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내려와서 병원비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데. 자는 어른 보험 가입하신 거 따로 있으시지? 근데 거기서 다 나오려나? 안 나오는 건 어떡하지? 자는 어른 골동품 몇 개 남았다고 했지? 그거 좀 팔아서 돈 마련하면 되겠다. 지금 당신은 병원비가 눈에 들어와?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보고 내달라고 했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생각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빠 아파서 나온 병원비 갖고 짐이라고 했니? 우리 아빠 병원비에 네 돈 안 나갈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남자는 갑자기 병원비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는 골동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했어요. 은근히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골동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픈 와중에 갑자기 병원비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빠가 아끼는 골동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하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보고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아꼈던 골동품이기도 하고 예전의 추억이 있는 것들이라 저희 엄마도 아빠가 아프신 이후로는 팔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남편이 하는 걸 보고는 소리를 꽤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병원비와 골동품 얘기를 꺼냈는지 하루는 저희 친정아버지 병문안에 오셨다고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너 이거 병원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니 너는 참 생각도 없다. 입원 기간이 드러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사돈들이 뭐 준비를 해놨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기서 울상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어머니 지금 돈 걱정을 왜 해요? 아빠 치료가 우선인 거죠. 치료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의사야. 네가 병에 대해서 아냐고. 치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랑 간호사가 하는 거고 네가 생각할 건 병원비 말고는 없잖아. 병원에서도 너한테 치료비 얘기만 하지. 왜 그러겠어? 네 역할은 돈을 내는 거야. 남들은 하루하루 병원비 얼마인지 체크하고 난리라던데 난 너같이 대표한 애는 처음 본다. 얘가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무슨 죄고? 어머님 아들 돈 쓰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 하셔야겠어요? 이 정도 긴 시간 입원했고 별 차도 없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원래 다 그래요. 자식들이 지들 마음 전하려고 뭐만 하면 병원으로만 보내지. 근데 그것도 돈 많은 자식들 얘기지. 너희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 어머니가 뭔데 저희 아버지가 안 좋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상태 좋아지고 계세요. 이번에도 고비 잘 넘기실 거니까 이런 말씀하러 오신 거면 그냥 가주세요.
아빠가 병실에 계신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데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병원비는 어떻고 그냥 집으로 모시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며 손세례를 쳤죠. 한 번 더 병원비 소리하면 우리 집을 팔아서 해결해버린다고 하니 별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가기로 한 여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친정아버지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랑 엄마랑 여행을 며칠 앞두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한 번씩 고비가 온다는 말씀을 들었기도 했는데 그것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잘 넘기겠지 했어요. 그리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셨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일장을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엄마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슬프기만 했는데 남편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군요. 시댁 사람들만 오며 활짝 웃고 나가서 그런 눈치 없는 모습도 짜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오시긴 했죠. 장례식장 밖에서 인상을 한껏 찌푸리시며 서 계셨는데 남편을 불러서 따로 두모자가 뭐라 한참 동안 말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할지 돈은 얼마나 들어갔냐 이런 소리 할 게 뻔해 보였기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장례식 도중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더군요. 그땐 솔직히 이 남자가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 가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어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까 장모님 혼자 가게를 보셔야 되잖아. 연세도 있으셔서 혼자 일하기 힘드실 거고 당신이 도와드린다고 해도 얼마나 할 줄 알겠어. 이참에 장모님이 운영하던 가게 정리하고 그러면 장모님 혼자 사실 돈은 충분하실 거 아니야. 엄마 지금까지 혼자 가게 운영 잘하셨고 나중에 혼자 하기 힘들면 엄마가 먼저 말씀하실 건데 우리가 뭐하러 엄마 가게를 접내 만에 그런 소리를 해. 언제까지 할지는 당신의 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아니 내 말은 저러다가 또 어디 아프고 나면 돈만 더 나가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식담하다가 몸이 아프신 거라면서 그럼 장모님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은 딸이 돼서 그런 거 걱정도 안 되나 보다. 당신 지금 걱정을 하고 했어? 당신이 걱정하는 게 엄마 건강이야? 아니면 엄마 병원비야? 제 말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며 구시렁거렸어요. 근데 저도 더 이상은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기에 친정가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거들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는 있지도 않은 아이 핑계를 대면서 여자는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만 신경을 써야 돼서 다른 것들은 못한다고 친정엄마 가게를 정리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쉬실 때도 되지 않았냐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병원비 나온 것도 어느 정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가게에서 어느 세월에 갚게. 장모님 하시던 가게도 팔고 나중에 장모님 생활하기 어려우면 골동품 하나 팔면서 생활하시면 되잖아. 내가 저번에 장모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면서 슬쩍 보고 몇 개 검색해봤는데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더구만. 올해 결혼할 때 파줬던 것들은 저렴한 것들이었나 봐. 그러니까 반 정도 팔아서 1억을 만드셨지. 근데 남겨진 것들도 보니까 꽤 가격대가 있더라고. 그 정도면 장모님 힘들게 가게 하실 필요 없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우리 가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하는 가게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성질을 부리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잘 사는 곳도 아닌데 내가 왜 너랑 장모님 여행 가는 티켓을 끌어줬겠어?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장모님 가게도 정리하고 원래도 아버님 골동품 싹 다 팔고 싶어졌으니 그거 판돈 좀 받을 줄 알고 내가 당신 여행표까지 싹 다 뽑아준 거야.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장모님한테 가게를 팔든 골동품을 팔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보면 미국 여행으로 뭐 비즈니스석이라도 뽑아준 줄 알겠어. 그 돈 얼마나 들었다고 이 난리야. 엄마랑 나 여행 가는 걸로 당신이 쓴 돈 120만 원이지. 내가 지금 당장 보내줄게. 돈도 돈인데 당신 여행 굳이 갈 필요 있어? 그냥 가지 마. 어차피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굳이 갈 이유 없잖아. 그때는 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너랑 여행 간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봐 준 건데 그 사진 볼 사람이 이제 없잖아. 우리 아빠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당신도 그 자리에 같이 들었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었어. 아빠 건강만 괜찮았으면 아빠랑 엄마랑 보내고 싶었다고. 근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해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 야, 내가 호구냐? 내가 장인어른 병원비 대줘. 장모님 여행비 대줘.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다 쓰냐고.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됐어. 너 여행 가지 마. 내가 오냐 오냐 봐주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난 분명히 말했다. 여행 가지 마. 그리고 여행 티켓도 다 취소해버릴 거야. 오늘 취소하면 돈은 다 돌려받으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미리 싸서 보관해둔 캐리어를 챙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여행을 예정대로 떠났어요. 엄마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시기도 했지만 이원처럼 남기신 말이었기에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짧고도 긴 3박 4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고 저 역시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원래 가기로 한 여행이었고 남편도 내가 오는 사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집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가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아빠가 아끼시던 골동품이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다른 곳에 두신 걸 잊고 못 찾으시는 것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작은 사이즈의 골동품도 아니었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안방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없어진 게 없냐고 물어보니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저희 친정집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저처럼 열심히 보지도 않으셨기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셨는데 단 한 가지 안방에 있던 골동품만은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엄마는 도둑에 들었다면서 무서우니까 빨리 와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놀라서 친정집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며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허겁지겁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는 손을 펄펄 떠셨어요. 혹시 몰라서 엄마가 팔았던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골동품에 꼴도 보기 싫고 몰래 하나 팔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는 그런 골동품이 다 친정아버지 같아서 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작은 사이즈의 물건도 아니었으니 우리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나
밖을 나가는 CCTV에라도 찍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관리실로 찾아가서 CCTV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경비실 화면에서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친정엄마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저 역시 엄마와 같이 여행을 다녀왔기에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친정에 있는 골동품에 왜 손댔어? 심지어 우리도 없을 때 이거 도둑질이야. 아무리 당신이 우리 집 사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당장 가져간 골동품 다 가져와. 아, 그 골동품? 없어. 내가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 말라고 했지. 네가 거기서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 기어코 가더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우리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인 거 잊었어. 우리 엄마도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라 가신 거야. 솔직히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뭐라도 하나 떨어지겠지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돌아보니까 장모님 가게도 안 팔아. 골동품도 안 팔아.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분해서 돈 마련한 거야. 이렇게 네가 또 저거에 돈 쓰면 그땐 장인 자동차도 팔아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쓴 만큼 초과해서 돈 갖고 올 거니까. 내가 네 돈으로 엄마 모시고 여행 갔니? 내가 너한테 돈 보내줬잖아. 네가 돈 쓴 만큼 줬던 거 잊었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유품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안방에 있는 걸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네 돈은 뭐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야. 네가 장모님 가게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당신이 쓰는 돈 중에 내가 힘들게 직장 생활에서 벌어오는 돈이 더 많어. 그러니까 다른 골동품이라도 장인 유산으로 지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장모 가게 팔어. 아니 내가 나조차고 이래. 솔직히 장모님 가게 팔아서 장모님도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좋잖아. 저번에도 그 말 하더니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어.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 계속 도돌이표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난리를 칠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포기한 듯 내뱉은 소리에 유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본인이 저를 이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나 봐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에게 잘 생각했다고 다 나를 위하는 거라며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시끄럽게 웃었고 저는 안방에서 제가 챙겨야 할 짐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기에 남편이 보기에는 여행 다녀온 짐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며 짐을 싸고 있었고 잠깐 밖을 나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남편은 웃으며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의 전화통화에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붙잡고는 이욕이 무슨 소리냐고 덜벌 떨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장모님한테 2억 보냈다는 게 뭔 말이야? 아니 도대체 2억을 어디서 나서? 벌써 장모 가게라도 팔아서 돈 받은 거야. 아니 그랬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가게를 팔았다고 한데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우리 엄마 가게 판 돈 아니고 이 집 판 돈이니까 네 집은 네가 알아서 챙겨. 나는 내가 챙겨야 할 짐 다 챙겼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버릴 거야. 너랑 같이 썼던 거 헛구역질 내서 쓰고 싶지도 않아. 이 집을 팔았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리고 왜 당신 마음대로 이 집을 팔어? 네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거 있어? 이 집 우리 아빠가 보태주신 돈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네 돈 한 푼 안 들어가서 내 명으로 집 샀던 거 기억 안 나니?
그리고 내가 너랑 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유언 가지고도 난리치고 심지어 아버지 유품인 골동품은 네 멋대로 가져다 팔아버리는데 너 같으면 너랑 살겠니? 이러다 친정재산 가지고 알고 벌 것 같아서 너랑 이혼하려고 이제 정리한 거야. 내일까지 짐 빼. 나는 얘기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 뜻대로 제가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골동품들도 모양이 다 다르고 가치가 다르듯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하시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어붙이려고 하셨어요. 그 역경으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이 되고 그렇게 사람도 단단해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로 맞춰가는 것이었다면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유품을 자기 마음대로 판 것도 모자라서 친정가게도 팔아버리는 남편을 제가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시고 가해 오셨는지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자마자 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는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라 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엄마한테 보낸 것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따로 설명을 안 했기에 제가 연락이 안 돼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남편이 돈이 어디서 났냐며 눈에 희번떡거리는 모습을 보니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집을 나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왜 이러냐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전 그런 남편에게 아빠 골동품이나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마음대로 팔아버린 우리 아빠 골동품 다시 가져와. 당신이랑 이혼 소송할 건데 그 골동품 순순히 안 가져오면 내가 너 고소해버릴 거거든. 나 당신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힐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찾아준다고 했지. 나도 당신이 난리쳐서 내가 판 곳에다가 연락해봤는데 내가 판 날 다른 사람이 바로 사갔더라고. 못 찾을 거라고 하던데 어떡해. 어떡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알겠어. 그럼 그 값도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준비해.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말로 장인 골동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 하나 판다고 이러는 게 말이 돼? 네 말대로 내가 좀 더 큰 거 팔긴 했어. 아니 그래야 당신도 내 말 들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지. 당신이 처음부터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처음에는 잘못했다는 신용이라도 한 것 같더니 나중엔 오히려 큰 소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 골동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왜 네 멋대로 가져다 팔어? 너 그거 철두째야. 그리고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됐고 어차피 이혼소송 해야 되고 그때 아버지 골동품 비용도 청구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놔. 그 돈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줄게.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얼마 받지도 못했어. 내가 지금 당신한테 200만 원 보내줄게. 그러면 되는 거지. 너는 골동품 볼 줄도 모르는 게 그걸 200만 원에 팔았다고? 네가 판 그 골동품 가치가 얼마짜린 줄 알아? 최소 1000만 원짜리였어. 근데 그걸 200만 원에 팔았다고? 남편은 제 입으로 본인이 판 골동품 가치를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좀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납작 엎드려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가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잘해야겠다고 하면서 순간 제가 자기한테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 안 바뀔 거라고 느꼈는지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가서 본인이 사위 노릇 잘하겠다고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제발 한번 봐달라고 했지만 저희 엄마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유품을 우리 몰래 가져다 판 사위를 용서할 리 없으셨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가 장인어른이 아끼던 골통품을 마음대로 팔아버렸다는 생각에 괘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지발로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자기가 팔았다고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저희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싹 다 녹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바로 변호사에게 보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철저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장사를 오래 하셔서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사위니까 그냥 둥글둥글게 행동하신 거지 누구보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도 매번 골동품을 사면서 엄마 눈치를 보셨죠. 근데 남친은 이혼 소송뿐 아니라 골동품을 훔친 대가로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 나중엔 시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이 뭘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애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남의 물건 가져다 팔아버렸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죠. 아이 그래서 저희 애가 어떻게든 돈으로 물어주려고 한 거였잖아요. 애들 이렇게 이혼시키는 것도 아니죠. 돌아가신 분 유품이라 사돈이 그러신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만약 우리 딸이 자기 아빠 유품 몰래 가져다 팔아버린 사위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했다면 제 딸이라도 저 안 봅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지 아빠 유품을 가져간 도둑놈을 남편이라고 끼고 살겠어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실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건 도둑들이라 한 거예요. 저도 사위가 도둑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제값 다 지르게 할 거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친정엄마의 단호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남편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사람은 당시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이혼소송과 고소 둘 다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산분할 하나 안 받을 테니 고소 합의만이라도 해달라고 했고 저희 엄마는 그러면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셨죠. 합의를 하고 싶으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재산분할도 안 받는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말에 구웃음을 치시면서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니 남편이 저희 엄마 손에 덥석 잡고는 알겠다고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저와 이혼하며 빈털터리가 됐죠. 모처먼 집도 저희 아버지가 해준 거고 갖고 있던 재산이라고 해봤자 몇 천만 원 그리고 준준형 차 한 대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저에게 뺏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골통품을 판죄로 저에게 1200만 원까지 보내주게 됐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냐, 조금 천천히 보내주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며 골동품을 그냥 넘어가 주지 그랬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서 끊어난 생각이 이혼에 결심한 것이었는데 남편이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가 끌어내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집 정리한 돈과 남편에게 받은 돈을 합쳐보니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랑 같이 우리나라 이곳저곳 여행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가게를 정리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평생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오히려 병이 들 거라고 하시면서 소일거리처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가게를 하면서 주말엔 꼭꼭 영도 다니고 바다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만 이제는 엄마한테 더 신경 쓰려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직도 제가 40살도 안 됐기에 엄마 생각해서 빨리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라고 하지만 남자보다는 저희 엄마와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집중하려고요. 이번에 엄마랑 같이 가려고 해외여행도 예약해놨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는 본인 인생을 즐기고 싶으신지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전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거기서는 저랑 이혼하고 아주 풍비백산이 났더라고요. 저한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하면서 저한테 줘야 되는 돈을 시어머니가 마련해줘서 매일같이 전 남편을 다들 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남편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이 번 돈에 가져다 주지도 않나 봐요. 도둑놈 심보가 어디 가겠어요. 본인 엄마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있겠죠. 저희 아버지를 너무 빨리 보내드린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건강검진을 매번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매번 꾸준히 받으셨거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음식점을 하거나 자주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원에 자주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게 알면 손에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병원 가는 날이 되면 제가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드였습니다.